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These days, maybe because of the pandemic, we don't seem to hear a whole lot about North Korea from the media. We pride ourselves in bringing you the most authentic news from Asia, and today we want to share with you an incredible story of a North Korean defector. If you remember, we've interviewed quite a few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past, but the person you're about to hear from has a very unique story. Are you curious to hear abou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a high-ranking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Let's dive right in. 오늘 저희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가 이전에 그 북한에서 탈북을 해오신 분들을 그래도 인터뷰를 꽤 많이 한 편인데 스토리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북한에서 원래 있던 것은 황해남도요. 예, 행정구역상 황해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보위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 뭐 그런 격이랑 같습니다.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있다가 2016년 9월 18일 날 서해 바다를 통해서 하루 만에 왔죠. 수용을 쳐가지고 8시간 동안 수용 쳐가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계셨었고 소위 말하는 약간 엘리트. 뭐 엘리트야 뭐. 예. 네. 그리고 이 북한을 잘 모르는 저희 세계 시청자분들도 아무래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북한에서 계셨을 때 그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위부 임무는 간단합니다. 그냥 북한의 이제 김씨 체제, 그 보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첩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뭐 나가서 뭐 파견도 하고 들어와 있는 간첩도 잡고 이런 임무가 기본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동료,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장악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를 장악을 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위에 상부에다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보위부는 우리나라도 같잖아요. 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그것처럼 국가보위성도 역시 김정은의 직속입니다. 예, 직속으로 되어 있고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보위부 사람들이 100% 다 따라다닙니다. 그 반탐까지 따라다니는 건데 반탐에서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위부에서 이 외교부라든지 그런 데하고 밀집한 연관을 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간다 하면 이미 전에 보위부가 다 나가서 거긴 장악해버려야 됩니다. 그거 못한다. 그거 큰일 나는 거죠. 굉장히 위치가 높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보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일성이 지시가 있어요. 원래 김일성이가 지시가 있는 것이 이제 보위부 자녀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보위원이 돼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보위원을 하면 거의 80~90%가 보위원을 합니다. 가족 배경 자체가 그렇죠. 지금 엘리트 약간. 네, 저희는 뭐 집안 자체가 다 보위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그냥 아버지가 군복 입고 있던 모습 그리고 보위부에 있던 모습 그런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뭐 한두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북한에서 있었던 이제 지하 교회당 사건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뭐예요? 북한에서는 이제 김 씨가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주체 사상인데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교회 갔댔다. 내가 교회 성경을 읽었다 하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창덕리라고 행정구역상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2007년도부터 있었는 이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30명의 지하 교회인들이 북한에는 다 집들에 보면은 김일성이 김정일 초상화들 다 벽에다 걸어놓고 있어요. 무조건. 지금도요? 지금도죠. 그런데 이제 그 지하 교회당에서는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떼고 거기다 십자가를 걸고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선전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보위부 정보원회에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발각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뭐 발각된 사람들은 당연히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뭐 교화. 북한식만의 또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처리에 맞게끔 이제 주범들은 이제 뭐 총살되고 그리고 또 공범들은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또 10년, 20년 뭐 이렇게 형에 다 따라서 다 이렇게 처리됐죠. 그러면 정말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그런 것도 직접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저희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치범 수용소 관리하는데 거기에 장교로 있었죠. 아 장교로 그러니까 예, 끌려간 게 아니, 아니고 아니, 아, 끌려간 게 아니고 거기 통제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위부 소속인데 거기가 감옥이 아니고 큰 산에 큰 산 골짜기에다가 마을을 형성해 놨어요. 한마디로 말. 원시사회처럼 마을을 형성해 놓고 거기에 철조망 치고 이제 뭐 도망 못 치게 철조망 치고 가는 곳마다 기관총 다 걸어 놓고 이제 뛰지 못하게 경비 서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벼농사 짓고 돼지 키우고 강냉이 옥수수 농사 짓고 다 합니다. 거기서. TV도 못 보고 그냥 방송에서 일할 시간, 밥 먹을 시간 이런 거밖에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녀 교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표창이라고 하죠. 표창으로 하면 결혼을 시켜줘요. 표창 결혼. 일 잘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소가 부류가 있어요. 나오는 부류가 있고 못 나오는 부류가 있어요. 영원히 정치범 수용소에서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조회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탈북을 하신 지가 지금 그래도 많이 길게 5년 안 됐죠. 됐습니다. 예, 5년밖에 안 됐고 근데 확실히 막 10년 아니면 20년 전에 탈북한 분들하고는 이제 북한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요? 뭐 민심으로 따지거나? 네, 제가 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를 대놓고 욕을 못해서 그렇지 북한 사람들이 100% 싫어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100% 싫어한다고 하면은 북한이 지금 현재 존재할 수가 없어요. 7, 80년 세월 동안에 지금 독재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만큼 기반이 튼튼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시대 때보다 김정은이를 더 그래도 우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젊은 사람이지만 나라 통치를 잘하고 있다. 예. 왜?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좋거든요. 나라의 통치자로서, 지배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보여주는 이미지. 북한 인민들하고 허물없이 마주 앉아가지고 뭐 대화도 나누고 뭐 물에 빠져가지고 병사들 찾아가고 쪽배 타고 가고 잘 안 된 건 잘 안 됐다고 막 뉴스에서 까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혁신적이다라니까 와 이게 뭐야. 역시 젊은 사람은 확고하구나. 북한 사람들의 전쟁관념 확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는 이 채널 아닙니까? 거기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북한도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거. 북한 군인들은 똑같아요. 전쟁 우리는 한국하고 하면 이겨. 투철합니다. 이 사상이. 왜? 핵 보유고? 아무리 국제법으로 제재하고 통제해도 단독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김 씨를 옹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민심이 정말 어떤 좋은 면으로 지금 현재 지도자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정보원이나 그런 보위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약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잡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적 수백만보다 한 명이 안에 있는 간첩이 더 무섭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북한에는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 계층, 중간 계층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감시 계층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장악 통제해야 됩니다. 보위부에는 보위원 한 명이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700명에서 1200명은 보위원 한 명이 장악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정보원 협조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미국 뭐 CIA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스파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도 정보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보위원한테 저 사람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보원을 둘 수 있는 것도 인원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보위원 한 명이 20명에서 40명까지 정보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에서 40명의 보위원이 북한 사람들 700명에서 1200명을 감시하는 거죠. 그럼 몇 분 정도를 관리하셨어요? 저는 뭐 많지 않았어요. 한 22명? 경제범이냐 정치범이냐에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레벨이 나눠지죠. 이제 정치범 같은 훨씬 더 위. 그렇죠. 예. 정치범 같은 경우는 타협을 못 하는 거죠.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집이면 집에 뭐 도청장치도 해놓고 뭐 CCTV도 설치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단서를 집어가지고 정치범 한 명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직접 하셨었나요? 그렇죠. 우리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기본이 그거니까요. 뭐 도청 같은 것도 하고. 도청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건 수사. 수사에서 이제 도청 장치하고 거기서 딜의한 내용들은 정보에서는 또 이거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쪽입니다.
완전히 그냥 인텔리전스 쪽이네. 예. 그럴 때도 제 생각에는 이제 워낙 엘리트의 그런 집단에 계시니까 생활하는 부분이나 아유, 그런 전혀 거는- 뭐 어려운 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북한의 그 엘리트층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위 10%의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왜 다 튀지 않고 거기에 있을까요? 돈 많지만. 솔직히 한국보다 살기 좋으니까요. 로마 시대라고 해야죠. 뭐 북한은 거기는 나이가 없어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 늙은이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에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옛날 뭐 조선시대 때 임금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은 좋잖아요. 그렇다고 먹을 거 뭐 먹나요? 뭐 다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차를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런 거. 차도 뭐 벤츠 타요. 그 사람들도. 그 차는 자기가 직무를 내놓으면 또 내놔야 돼요. 그 차를. 자기 차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차를 자가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간부라고 해도. 자기 차를. 예, 자기 차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차 있는 사람이 뭐 장사하는 사람들, 공공기관에 적을 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 선물차, 이제 뭐 체육 경기에서 이겼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북한의 공화국기를 날리고 들어왔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김정은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선물로 주는 차가 있어요. 그 차 번호들은 원래는 216이라는 번호가 달고 다니는 것은 선물차예요. 근데 요즘 또 727로 바뀌었어요. 차 번호가. 왜요? 원래 216이라고 하면은 차 번호가 남바가 216 하면은 김정일이 생일이잖아요. 예, 김정일이 생일인데 이것도 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가 216 차가 꽤 오래된가 봐요. 근데 가는데 다른 차가 선행을 해서 앞서서 갔대요. 예, 근데 김정일이를 앞섰다. 이걸로 또 해가지고 이 사람 총살되고 그 차 번호를 김정은이가 216이면 안 되겠다. 727로 바꿔라. 그래서 7월 27일이 뭐냐면 정전협정한 날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1954년 7월 27일 전쟁 승리 기념일로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념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7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차 번호를 보면 잘 모르잖아요. 이거 누구 그쵸. 차인지. 네. 예, 근데 북한에는 차 번호를 딱 보면 아 이건 어디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타고 있겠다. 요 그렇죠. 안에. 그러면 이 사람 함부로 못 타겠다. 예, 그런데도 굳이 북한을 떠날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예, 거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점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지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북한 일반 간부들은 북한 주민들 보고 앞에서나 인민들 하지 실제 들어가면은 인민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뭐라고? 버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기본 나오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삶이 희박해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점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나 김씨에 대해서 찬송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는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정치적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그냥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특히 엘리트니까. 그 정도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간부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있는 국민들보다 못해요. 자기가 어디 여행 다니거나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도 틀에 짜여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다니는 일가를 다 보고해야 되고. 간부들도요? 그렇죠. 간부들이라고 해서 생활청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일에 한 번씩 자기 비판. 그럼 혹시 서로도 감시를 하게 하나요? 서로 감시하고 서로 비판을 해야 되고 간부들이지만 서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또 가족 전체들이 다 이제 그쪽에 계신데 이렇게 지금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아버지는 이미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고요. 아, 네, 하늘나라에 가셨고 어머님 혼자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 삼촌들 뭐 삼촌 엄마 이런 분들은 난 괜찮으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으로 만났던 게 2007년도에 만났어요. 강원도 원산항 보위부에 있다가 그때 대한접시자사로 아마 쌀이 들어왔을 겁니다. 북한에. 그때 그 처음으로 한국 배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선언하고 이야기하면서 부선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더 잘 알게 되면서 아 한국이 그런 데인가? 제가 알고 있던 한국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은 굶주리고 헐벗고 뭐 완전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현대판 식민지로서 완전 짓밟혀 있는 나라로 알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황해남도 보위부 이제 배치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기서는
한국 TV를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죠. 세계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보이브에 있으면서 상급하고도 또 트러블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2016년 8월 15일 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북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대한민국으로 오라. 길은 열려있다. 새로운 길은 열려있다. 이 소리를 딱 듣는데 머리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 그때 마음을 굳히게 된 거죠. 근데 굳이 왜 바다로 헤엄을 쳐서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바다로 헤엄치서 오게 된 거는 지형학상 이렇게 놓고 위치를 놓고 봤을 때 황해남도가 대한민국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위치가 쭉 올라가서 저 국경 쪽으로 오려면은 너무 멀리 가야 돼요. 그리고 제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친구도 같은 부서에 있던? 아니요. 제 친구는 그냥 일반 사회 사람입니다. 네, 일반 사회 사람인데 그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글로 갈 수 없는 요건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제가 잘 알던 곳이니까 그냥 우린 서해바다로 수영을 쳐서 가자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물에 입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6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럼 6km를 헤엄을 쳐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일 진짜 그 결심을 한 날, 그 날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침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계획을 얼마나 세우시고, 그렇죠. 얼마나 그 당일날 어땠는지. 계획은 그때가 2016년 9월 15일이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추석을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한국으로 간다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리고. 근데 어머님한테는 안 갔댔어요. 마음이 내가 또 약해질까 봐. 어머니한테 말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죠, 당연히. 너 왜 거기 가냐? 너 뭐 모자라는 게 뭐 있냐? 이러는데,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까 봐 어머니한테 안 가고 3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죠. 저도 이거 진짜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근데 가야 된다. 가야 된다가 80%가 지배하니까 머릿속에 발길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이죠. 직장에다 무슨 말을 하고 나오셨어요? 저는 직장에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직장에다가 저는 감시 대상 때문에 일을 봐야 됩니다 하고서 나왔습니다. 뭐 일 처리 같은 것도 그대로 내일, 그렇죠. 내일 다시 올 것처럼 하고. 그게 보이브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없이 저는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나오고 책상이고 뭐고 다 그대로 놔두고 나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뭐 그냥 한 3, 4일 동안 빠져 있어서도 괜찮게끔 된 거죠. 전날 가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훑어봤어요. 몇 시에 물이 들어오고 몇 시에 물이 빠지고 어디로 위치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 또 경비대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감시가 안 서고 그 어디가 철조망이 전기가 안 들어오고 어디가 지뢰가 없고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 답사를 하고 당일날 이제 시장 가가지고 튜브, 오토바이 튜브 그거 하나 사가지고 펌프 하나 사가지고 배낭에다 먹을 거 좀 사가지고 당일날 바로 8시쯤에 오토바이, 임대 오토바이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택시죠. 돈 주고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주거든요. 그 위치까지 와가지고 한참 걸어와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저희는 입수를 했거든요. 지뢰 같은 거는 어떻게? 지뢰는 제 친구가 키가 크잖아요. 야, 하체가 길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가 이거 다리를 이만큼 넓혀서 한번 밟아봐라. 그 친구가 먼저 밟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괜찮으니까 나도 그렇게 밟아서 따라가고, 전기 철조망 같은 거는 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대봤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전기 철조망에 이렇게 되면 전기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손이 자동적으로 까부러지는 게 이렇게 까부러지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거 배한 거죠. 뼈가 관절이 이렇게 꼬부라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다치면 무조건 달라붙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 철조망이 이렇게 되니까 손이 이렇게 까부라져요. 전기가 만약 들어온다면 대보니까 전기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철조망 벌리고 친구 나가고 그다음에 내가 따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왜 전기 철조망 전기가 없었을까요? 그거는 북한의 전기 사정이 빈곤하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전기를 이렇게 흐르지 못해요. 근데 뛰어들기 전에는 뒤에서 뭐 보는 사람들 뛰어들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물에 진입을 했죠. 진입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경비대가 잠복 근무를 나오더라고요. 한 10분만 늦어서도 저희는 못 뛰어들었죠. 잠복 근무 나오기 전에 저희는 철조망을 놓고 지뢰밭을 건너서 물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그날따라 날이 얼마나 밝은지
대나처럼 밝았어요 달이. 근데 안에 군무를 나왔고 일어서면 뒤지갖고 예. 죽는 거예요. 예. 보복 전진을 둘이서 한참 했죠. 그 진흙에서 그냥. 예, 감탕해서 힘들더라고요. 엎드려 기기를 이제 한 100m 정도 했나? 100m, 150m, 한 200m 정도 했는데 달이 너무 밝아서 일어나서 뛰질 못했어요. 저희가 그 찰나에 진짜 하늘이 도왔죠. 그 달을 구름이 있잖아요. 새까만 네. 구름이 싹 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고 일어서서 저희는 뛰었어요. 예. 한참 뛰댔는데 보니까 이제 위험 구간이 벗어났어요. 예. 한참 벗어나고 어느 정도 뛰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물이더라고요. 예. 가장 거기서 좀 변수가 생긴 거는 튜브에다 바람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예요? 감탄밭이라서 얼마 못 넣고 그냥 후줄쭉하게 하고 배낭만 올려놨어요. 배낭만 올려놓고 한참 수영을 쳐서 오는데 옷도 다 입고 왔어요. 신발까지. 물속에서.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한 2시간 지나니까 그 먹을 거 있던 거 다 버렸어요. 버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죽겠는데 언제 먹을 게 중요치 않더라고요. 그거 다 버리고 신발 다 벗어 버리고 바지 벗고 그 다음부터 수영을 쳐가지고 계속 오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그리운 건 땅이로구나. 죽기 전에 땅에서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구나. 체력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때는 그때 좀 그래도 몸 관리를 좀. 아무래도 또 수영은 조금 뭐 제가 또 자신 있다고 하고 제 육체를 제가 더 믿었어요. 그 친구분도 또 비슷하고. 체격이 저보다 더 좋아요. 78에 뭐 몸도 좋고 한데 그 친구가 사실은 뭐 수영 쳐서 오면서 많이 내가 기대해가지고 좀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먼저 쓰러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먼저 친구야 왜 할까? 나 안 되겠다. 왜 할까? 그때 한 서너 시간 수영 친 다음이니까요. 못 가겠다. 와, 그럼 3-4시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수영. 그렇죠. 쥐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거. 네. 물속에서. 네, 물속에서 쥐가 난 거예요. 이 친구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압 방법을 물속에서 발가락을 뒤로 꺾어야 돼요. 그거는 또 이렇게 꺾으면 안 되거든요. 발가락 관절이 뼈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꺾으면 쥐가 안 풀려요. 반대로 이것도 꺾어야 됩니다. 발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그럼 쥐가 좀 풀리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물속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손 대고 지압을 해가지고 좀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괜찮아졌죠.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말하면 바닷물이 들어와요. 짠물 먹으면은 한 3모금 먹으면 헤딩이 오거든요. 물이 짠물 먹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그냥 수영만 쳤어요. 언제 갈지 죽을지 살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한참을 수영 쳐서 가다가 배가 하나 오더라고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전 북한 배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거기 바다에서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가 NLL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오는 걸 보고 북한 경비정이다. 우리 발견했구나 하고선 옆에를 보니까 우리가 가는 반대쪽으로 조그만 섬이 있더라고요. 그 섬으로 가서 붙은 거죠. 300m 되는 거 정신없이 수영을 쳐가지고 그 섬에 붙으니까 섬이 작아요. 엄청 작더라고요. 여기 와서 후에 알아간 거지만 그 한박도에 그 속해 있는 부속섬이더라고요. 조그만 그 섬에 붙어가지고 그 배가 간 다음에 그래서 물에서 나오니까 9월 18일이면 추워요. 밤에 엄청 추워요. 정신없이 둘이가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옷도 다 버리고 상태고 지금. 옷은 위에 거 입고 있고 바지도 입고 있고 그냥 속바지는 입고 있었으니까 제 친구는 반바지 팬티만 입고 있었고 그 찰나 그러니까 막 추우니까 떨다가 거기 쓰레기 더미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에 몸을 잠그니까 조금 잠들었다 깨나니까 날이 밝았더라고요. 날이 밝아서 그 섬 꼭대기 정점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물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하고 파레트 있잖아요. 네. 파레트에다 스트리퍼 매달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몸을 실은 거죠. 근데 그 배가 또 왔어요. 근데 국기를 띄워야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국기가 없는 거예요. 저게 어느 나라 배야 도대체? 한참 숨어있다 또 나왔다 숨어있다 나왔다 하다가 그 배가 쭉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레트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이제 해병대 뗏목을 싣고 몸을 싣고 이러면서 가댔어요. 손으로 하고 뭐 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한국 쪽에서야 배들이 쫙 오는 거예요. 네. 아이고 드디어 이제 나오는구나 했는데 한국 이제 와가지고 귀순이나 그러더라고요. 귀순이다 하니까 그다음에 들어오게 된 거죠.
밤에 나왔던 배가 한국 배더라고요. 예. 이제 말도 그 해병대 그때 감시를 서던 그 군인을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상부에다 보고를 냈어요. 귀순자 2명이 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배가 이렇게 마중 나왔던 거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알았대요? 아, 군사 장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북한을 전문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 감시 시스템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딱 순간 열로 이거 포착을 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 근데 이제 물에 들어간 다음부터 한 2시간 지난 다음부터 감시 자기네 감시 거기서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냐고 그러니까 저체온증. 사람의 정상 온도는 36도 5부가 아니라 완전 내려갔잖아요. 물속에 계속 있다나니까 그 감시 시스템이 목통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물 안을 그 체온이 내려가는 상태에서도 그걸 8시간 동안 버텼다는 게 글쎄요. 정신력이 강했나 보죠. 어떻게 저도 살아난 지 진짜 꿈만 같아요, 솔직히.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군함을 타고 왔는데 군함이 막 쭉 오더니 인천항으로 오더라고요. 인천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냥 뭐 군복 입고 있지 거기다 칼까지 차고 있었거든요. 손칼을 요만한 거. 국가보위부에 있는 중위 계급을 단 사람이 신분증, 그리고 또 신분증에 또 거기다 또 긴급수사원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긴급수사원증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에선 지역마다 다니는 걸 다 통제하잖아요. 네. 자유대로 못 다니거든요. 네. 평양시도 못 들어가잖아요. 승인 번호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평양시. 근데 긴급수사원증 있으면 다 들어가거든요. 평양시까지 들랑달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스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귀순이라고 밝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국정원에서 헌병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죠. 뭐 키가 얼마나 구척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눈 안대 딱 싸매고. 네. 뭐 한참 뭐 인천에서 서울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인천항에서 서울 오는 거예요. 바로 국정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 국정원 그다음 뭐 당일날 조사는 안 하고 오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박수 쳐주더라고요. 네, 박수 치면서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그래서 뭐야 이거 사진 찍고 뭐 하더라고요. 뭐 인증샷을 찍겠죠. 그리고 일단 샤워부터 뭐 소금기가 있으니까 뭐 샤워부터 다 하고 오늘은 푹 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분하고 같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다음 갈라져 있었죠. 친구 따로 나 따로. 네, 나 따로 다 있으면서 그다음부터 개별 조사가 시작된 거죠. 다음 날부터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한 2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조사를 어떻게 받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북한에서 온 스파이라고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위부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합니다.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위부 부서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뭐. 거짓말 탐지기 했죠, 당연히. 아, 해요? 네, 그리고 뭐 보위부 체계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있던 그 황해남도, 강원도에 이제 건물들 위성 그걸로 해가지고 건물들 위치를 여기는 뭐다 쭉 다 알려주고. 그렇게 조사를 2달 동안 받고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2달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조사로 또 모아서 또 1달 반 또 받고. 예. 그리고 또 나왔죠. 그러면 그 이제 사회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따로 받고. 네. 어떻게 받아요? 한국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부터 일단 알려주고요. 네. 그냥 외대어를 많이 가르쳐요. 그렇죠. 북한은 영어를 잘 안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외래어를 많이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나와가지고 처음엔 조금 한 2개월 동안은 조금 실망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괜히 왔다. 왜요? 힘들더라고요. 일단 여기 오면 취업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북한에서 일이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냥 보위부라는 곳에서 그냥 뭐 가서 소리 한번 치고 뇌물 받고 하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처음에 한 2개월 동안 제가 경찰 공부를 했어요. 제가 원래 또 그런 쪽에 있다 나니까 경찰 공부를 했는데 경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북한 이탈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기도 차별화는 돼 있다. 차별 안 돼 있다고 뭐 대한민국은 누구나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12년 동안 경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지금 못 되고 있어요.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차별을 안 한다라고 하시는데 차별이라고 보다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나와서 거기서 뭐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나요? 그런 노력을 하나요? 원래는 예전에는 만들어줬대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또 정치 소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뭘 하셨어요? 이제 경찰 나오- 공부하다가 예. 그다음에 회사를 취직했어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이제 샴푸통 만들고 하는 이런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계 조작 방법을 배워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너무 또 회사에만 있으니까 출근 퇴근 주말엔 또 휴식 출근 퇴근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뭐 회사 일 하자고 온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좀 다른 세상으로 좀 나가서 좀 멀리 좀 보자 해가지고 또 노가다를 냈어요. 저는 일용직을 해가지고 바닥 타일 하는 데 가가지고 또 한 6개월 또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보험회사도 해보고 삼성화재에 들어가가지고 RC로 한 1년을 또 일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뭐 많이 해보셨네요. 예. 많이 해봤어요.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바라본 한국 사회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분들 다는 아니겠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뽕이 너무 심해요. 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다. 그리고 선입견적인 게 너무 많아요. 대화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북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줘야 될 건 인정해줘야 되고 뭐 솔직히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원래 사회 변화는 도시부터 발전하고 농촌이 따라오는 겁니다. 농촌 발전시키고 시내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거를 농촌 그 발전 못하는 농촌들을 찍어다가 북한 전반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북한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북한도 선진국에 못지않게 노력은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그러니까 우린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만의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인터넷을 쓰잖아요. 근데 북한은 인터넷이 없어요. 인트라넷이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그 인트라넷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북한도 정말 그렇게 많이 다를 게 없네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배달 있지. 그리고 식당 가서 주문도 우리처럼 이제 로봇이 와가지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내원이 와가지고 패드 가지고 와가지고 주문하고 이제는 이렇게 시스템이 차츰차츰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그래요. 미국이 군사를 안 지켜줘도 우리 대한민국 단독으로 북한하고 싸우면 이긴다. 그런 말을 해요. 전쟁이라는 건 싸워봐야 합니다. 이긴다고 확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적에 대해서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관계를 좀 높이려고 하면은 안 통해요. 타국뽕이에요. 조금이라도 이거는 북한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게 뭐야 이거? 왜 그러면 북한에서 왔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 북한보다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더 좋은 부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많지만 못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면은 인식, 이해력 이런 거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의 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고정관념이 확고해요. 고정관념이 확고한데 지금 신세대 분들은 뭐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돼요. 자, 북한에도 이런 것이 이해를 빨리 해요. 근데 여기 좀 되신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도 괜찮은 데는 괜찮다, 좋은 건 좋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안 해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도 있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이런 이제 SNS라든지 그런 쪽으로 너무 한쪽만 다 듣잖아요. 그렇죠. 특히 언론 같은 쪽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그렇게 세뇌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본적으로 나쁜 거 있어요. 근본적으로 나쁜 거 이제 기사, 뉴스, 언론. 나는 언론은 좀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마감한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약간 그런, 그렇죠. 조금 북한과 한국이 조금 반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론도 정치가 참 개입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언론에서 사람 하나를 완전 죽여버려요. 누구를? 모델로 막 들이까요. 까고선 그 사람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해요. 만약 밝혀졌잖아요. 이 사람이 뭐 무죄면 무죄다. 그런 일이 없었다 하고 밝혀졌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사람 하나 발효났으면은 해명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잘못됐던 거다고 한다 하고서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해명이 없어요. 그거 놓고 봤을 때는 북한과 뭐 다를 게 뭐 있나
이런 생각도 해요. 북한도 역시 같습니다. 사람 하나 보입해서 잘못 잡아요 가지고 뭐 사용을 했다. 범죄자가 아니었 것도 뭐 사용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밝혀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 대한 북한 보위부에 대한 이미지,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밝혀주질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거 보면서 북한은 이건 다를 거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소신적인 그런 발언을 해주신 게 아무래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국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지금 전 세계 그런 미디어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전반적인 실태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뭐 대한민국이 좋다는 건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도 그만큼 또 따라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낫죠. 군사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군사력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북한이 한국보다 많이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거 알려주는 북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뭐 진짜 이게 다 얇은 군인들만 알려주잖아요. 체격이 약하고 모자도 삐뚤러 쓰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북한에서 저도 뭐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싸우는 군인은 따로 있다. 그런 군인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인 사람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지만 군사력을 이제 장비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한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핵 문제도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핵 미사일 뭐 뚝딱 만든다. 미국이 못 만들게 해서 그렇지. 뚝딱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 핵 미사일이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핵 실험을 많이 했어요. 경험은 무시 못합니다. 경험은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전쟁이 나서도 안 되고. 전쟁은 진짜 나면 안 되는 예. 거죠. 이게 다시 한번 전쟁이 난다면은 이건 큰 문제고요. 3차 세계대전으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진짜 되면 안 되지만 가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의 군사력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어라는 것을 몰라요.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게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내용들을 한두 시간에 얘기하자면 솔직히 다 간략을 해가지고 중점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차단된 건 북한 아닙니까? 북한에서 알려면은 이제 탈북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이제 공영 뉴스나 뭐 채널에서나 알려주는 제작되어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만 북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작년부터 이 영어로 돼 있는 채널을 하나 솔직히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완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자금 문제도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이런 영어 자막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 한국말도 하고 그렇죠. 영어 자막도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다 적어놓고 있어요. 자유 있는 분들이 자유 없는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중성을 띠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혹시 북한에 대해서 그리운 점은 없으세요? 있죠. 뭐 30년 세월을 북한에서 살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북한에 대해서 다 나쁘다고 하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 그리운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그리우세요? 저는 뭐 솔직히 소박해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토장국 먹고 싶습니다. 가장 그리운 건 어머니고요. 근데 아직도 연락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서해 바다로 대한민국에 왔다는 내용이 북한에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졌대요. 보연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제 바다로 간다 이런 것이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안에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보낸 사람도 잡힐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조금 그리고 지금 쓰시고 계신 어떻게 보면 이름도 가명이신 거고. 이름은 가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족들이 뭐 다치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북한 내용들을 안 알려준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개인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두려우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뭐 북한에서 뭐 그렇게 저 때문에 그렇게 뭐 돈 들여서 키운 사람들을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뭐 혹시 생명의 위험을 제거한다면 저는 긍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언론인데 예. 저희는 뭐 정치적으로나
전혀 관심 없고 예, 저도 뭐 같습니다. 북한을 뭐 나쁘거나 뭐 그렇게 볼 생각도 없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저희의 진심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예.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시는 이 채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카메라가 앞에 있지만 온 세계 국민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떨렸습니다. 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